일단 앉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는 이름도 없는 시장 골목이 있었습니다. 간판 하나라도 남은 가게들이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 어두운 빛이 아스팔트 위로 얼마나 닿을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히 차마 눈을 떠보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그 골목의 공기는 찬 안개처럼 피부에 붙었습니다. 낡은 후드티의 지퍼가 중간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떨리는 어깨가 보였고 두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 꽁꽉 넣어져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한 발씩 천천히 빛이 나오는 가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사장님,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요. 남는 거라도 한 그릇만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서연이었습니다. 20살이었지요. 보육원을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밤입니다. 이서연은 경기도 남주시 근방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기억의 시작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양 면접이 있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걸 서연은 창가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웃음이 나왔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서연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정미소였습니다. 같은 날 보육원에 들어온 동갑 나이의 친구였고 서연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미소는 항상 서연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나누었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나가면 같이 살자. 미소가 어떤 날 밤 그렇게 말했을 때 서연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는 날은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서 등록된 주소로 우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돈과 보육원의 자립지원금을 합쳐서 정확히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두 사람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에게 맡겼습니다. 미소가 더 현실적이었고 서연은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맡긴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는 전화가 쌓이면서 가슴 안에서 어떤 차가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서연은 미소의 주소로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 방과 먼지만 있었습니다. 서울은 넓었고 서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은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으면서 발품을 팔았고 밤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역사였고 그 다음에는 편의점 앞의 벤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지나치며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말이 목에서 걸리지만 결국 한 음절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못 먹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배가 아프다는 느낌도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그때 아직 머릿속에 떠올랐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라는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세상에서도 항상 남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빛이 나오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3개와 카운터 하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워 있었고 그 냄새가 코에 닿아 떨리는 몸을 잠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한 여성이 행렬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짧지만 꼭 필요한 만큼의 시간 동안 훑었습니다. 일단 앉아.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말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지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돼지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국물의 표면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숟갈의 국물이 입에 닿았을 때 온몸에 어떤 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았다. 그 감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고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이었다는 것을, 이 국밥 한 그릇이 그 선 너머로 밀어주었다는 것을 서연은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가게 창고 구석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듣습니다. 공짜는 없다. 오늘 먹은가 일로 갚아. 그 한마디로 이서연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박스들이 벽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전기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이불을 펼쳐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아직 거리 위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밖에서는 이미 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며 솥뚜껑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을 물은 찬물이었고 거울 대신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어제의 그 남자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만수 사장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죄송합니다. 늦을까 봐요. 늦으면 안 되죠. 일은 밥보다 먼저입니다. 말투는 건조했지만 화를 내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서연이 맡은 일은 팔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칼이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파가 일정하게 썰리지 않았고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옆에서 박순자 사장이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대신 같은 건 2번 틀리지 말고. 서연은 말없이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는 금방 자리가 찼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홀에 나갔습니다. 주문을 받는 법도 몰랐고 테이블 번호도 헷갈렸습니다. 물을 놓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말을 듣고도 반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계산을 부르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서연은 뛰었습니다. 그러나 뛰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돌다가 손목이 약하게 꺾였고 국물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쏟지는 않았지만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래요. 서연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나중에는 세지도 못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을 무렵 서연의 팔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물에 오래 담가 불어 있었고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국밥 한 그릇을 밀어 놓았습니다. 먹어요. 서연은 바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 아까 실수해서 배 안 고프면 말고. 서연은 그 말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살았다는 맛이었다면 오늘은 버텼다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최 사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근데요. 서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같은 실수는 2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의 문제니까요. 서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기회를 받았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조건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창고에 다시 누웠을 때 몸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대신 내일은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문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떠올렸을 때 가슴 안쪽이 조용히 식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믿어야 살 수 있겠지요. 서연은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장을 준비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2번째 인생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지 1달쯤 되었을 때 서연은 살아있는 것에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은 여전히 낯설었지요. 아침 5시에 눈을 뜨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몸을 눕혔습니다. 팔을 다듬고 그릇을 닦고 손님을 맞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도 허리가 뻐근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약해질 것 같았고 약해지면 다시 밖으로 밀려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이제 실수를 덜 했습니다. 테이블 번호는 외웠고 주문도 끊기지 않게 받았습니다. 국밥을 나를 때 손목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손님들이 아가씨, 싹싹하다는 말을 하면 서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오래 못 갔습니다. 웃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순자 사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카운터 안쪽 영수증 더미 옆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 문을 반쯤 내린 뒤였습니다. 박 사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에요.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거의 없었지요. 서연은 봉투를 열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열어봐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돈이 반갑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돈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고에서 서연은 봉투를 베개 옆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기난로 소리가 작게 났고 밖에서는 빗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손이 봉투로 갔습니다. 손끝으로 돈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최만수 사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난 뒤 가게 앞 벤치에 둘이 앉았습니다. 최 사장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습관 같았지요. 월급 받았죠. 네. 어떻게 쓸 겁니까?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치약, 비누, 속옷, 겨울 앞두고 필요한 옷, 그리고 방.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부터 사려고요. 세면도구도 없고 옷도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반은 무조건 모아요. 서연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절반이요? 그러면 남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최 사장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돈은요. 손에 쥐면 새는 물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먹고 자죠. 그럴 때 모아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밖으로 나가야 할 때 너를 살리는 건 사람이 아니라 통장일 때도 있어요. 서연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최 사장의 말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었던 서연에게 통장은 배신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월급의 절반을 봉투가 아니라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은 멀었지만 일부러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릴 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가게가 바빠졌습니다. 서연이 들어온 뒤 손님이 늘었다고 박 사장은 말했지만 바쁜 건 서연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설거지사는 더 높아졌고 홀은 더 정신없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서연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피곤은 잠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자주 울렁거렸고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손님을 받다가 순간 눈앞이 하얘졌고 서연은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박 사장이 보고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밑이 시퍼렇구만.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로 버텨왔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창고 바닥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묵직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결국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은 더 커 보였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돈이 듭니다. 돈은 곧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미래는 아직 너무 얇은 종이 같았지요. 며칠 뒤 위기가 더 크게 왔습니다. 가게 근처에 단속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어왔고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위생 점검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박 사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사장은 말없이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서연아, 너 신분증 있어? 박 사장의 질문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갑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게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주소도 불안정했고 서연은 정신없이 떠밀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도 미뤄졌습니다. 여권은 당연히 없었지요. 박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그럼 서류는? 서연은 목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은 너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니? 라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최 사장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뒷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서연의 등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뒷문으로 걸어가며 바닥만 봤습니다.
자신이 다시 숨는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숨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요. 창고 안에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소리가 밖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류가 치고는 대화의 단어들이 끊겨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점검이 끝나고 가게 문이 닫힌 뒤 최 사장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한참 서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내 이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사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구청부터 갑시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구청, 주민등록, 신분증, 서연이 미뤄두고 외면하고 겁내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사람답게 사는 시작이라는 것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달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창고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면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을지, 혹시 또 밀려나진 않을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나는 정말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이름으로 내 삶을.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그 질문이 서연의 다음 하루를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고 천장이 아직 어둡게 보였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젯밤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앞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최만수 사장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밤사이 내린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걷는 동안 손을 몇 번이나 주먹 쥐었다 폈습니다. 겁이 났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청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바닥 타일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최 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요. 여기선 숨을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례가 왔을 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이전 주소. 서연은 대답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중간에 말이 막히자 최 사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호흡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확인 서류, 신청서, 도장 대신 지장. 서연은 종이 위에 손을 올리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일이 이렇게 무거운 일이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구청을 나왔을 때 바깥 공기가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서 있는 쪽으로 한 발 옮겼다는 것을요. 가게로 돌아오자 박순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다녀왔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네. 신청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서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게 시작이야. 그날 이후 가게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작은 자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이 서연에게 앞치마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손님 앞에 설 때 입어. 서연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서연은 카운터 안쪽에 서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서연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네.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그 말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여전히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잠들기 전에 한 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실수한 것, 내일 고칠 것.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사장이 가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이제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안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해준 건 많지 않아. 내가 버틴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혼자였으면 못했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돈도 아직 적었고 몸도 자주 지쳤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연은 미래를 떠올려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처음 일어날 때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런 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안쪽에는 이제 막 켜진 작은 불 하나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저녁마다 불이 하나둘 꺼지는 사이 서연의 하루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신분증이 나왔을 때 서연은 한동안 지갑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름 아래 적힌 글자가 분명했습니다. 이서연.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가게 근처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낡았지만 그 방에는 서연 혼자만의 불이 켜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서연은 처음으로 내 방이라는 말을 속으로 해보았습니다. 가게 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움직임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손님을 맞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계산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사장은 어느 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이 너 찾는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싹싹하고 말이 따뜻하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을 열자 오래 묻어두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정미소였습니다. 미소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밑이 꺼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그 다음에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찬 공기, 끊긴 전화, 빈 방. 미소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미안해. 그때 겁이 나서 도망갔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지 울고 싶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게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고 얘기해.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미소 앞에 놓였습니다. 서연이 처음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미소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창피함보다 배고픔이 컸던 밤, 말 대신 눈물이 먼저 나오던 순간,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미소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소의 말에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설거지부터 해. 그 말은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고 있었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검정고시 이후의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저 나중에요. 응? 저도 누군가한테 밥 한 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 사장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을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름, 일,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아침이 오고 국밥 냄새가 골목을 채울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문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서연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